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 김현철입니다.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학대, 방임 사건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020년도 일명 정인이 사건, 양천구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같은 해에 경남 창녕에서는 10살 소녀가 학대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4층 빌라 지붕을 넘어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 속의 아이들은 어떤 어른의 삶을 살게 될까요? 사회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을까요?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살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적인 효과는 최근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요.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중요한 경로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편의상 어린 시절을 출생 이후 만 5살까지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환경이 펼쳐지죠. 어린 시절 불우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이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인류대학에 진학한 성공담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도 갖지 못합니다. 이렇듯 영유아기와 성인기의 삶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기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반드시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물리적 환경, 친구, 학교 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인지 인과성인지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영유아기 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즉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어릴 때의 건강한 환경이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 1950년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에서는 대대적인 말라리아 박멸 사업을 했습니다. 그 DDT라는 상당히 유명한 살충제를 개발한 덕분이죠. 이게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DDT를 통한 살충제 프로젝트가 있었던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말라리아 박멸 사업의 혜택을 본 지역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임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은 약 12%, 남미 국가들은 평균 25%가 올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말라리아 박멸 사업이 학생들의 성적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혔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말라리아는요,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운동기능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것은 뇌의 인지기능, 운동기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과 학업 성취와 임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 또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예전에 주유소에서 무연 휘발유라고 써있는 팻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기술적인 이유로 납을 첨가한 유연 휘발유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납이 유해해 라고 지적하기 시작하자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유연 휘발유를 퇴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이러한 유연 휘발유 퇴출로 공기 중에 납 농도가 줄어들었고 이것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원래 공기 중에 납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미 청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납 농도가 있었던 그런 주에서 무연 휘발유가 도입되자 유연 휘발유를 퇴출하자 이 납 농도가 굉장히 줄었죠. 이쪽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이 아이들의 변화 차이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 결과 무연 휘발유의 도입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나아가서 임금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이 망했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누렸어. 이거는 아이들의 영향을 줄까요?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은 아프리카 가나의 코코아 재배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봅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코코아입니다. 그런데 코코아 농장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럼 코코아의 가격이 오르면은요, 그 지역, 특히 농장주의 아이들은 굉장한 혜택을 봅니다.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봤더니 코코아 가격이 올랐을 때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훨씬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비슷한 연구입니다. 노르웨이는요, 부케 브렌트유를 생산하죠. 그런데 부케 브렌트유의 가격이 오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지 기능과 학업 성취가 실제로 오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요, 이미 고소득층한테는 부케 브렌트유의 가격이 변화하건 말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브렌트 가격이 올라서 월급이 좀 올라가면은 이 가정의 아이들의 인지 기능과 학업 성취가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대와 방임의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지능 지수가 5% 정도 낮습니다. 직장을 가질 확률도 무려 50%나 낮습니다. 취업해도 임금이 평균적으로 24%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관성 연구이지 인과성 연구는 아닙니다. 유년기의 학대가 성인기의 불우한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이지요. 이 아이들은 학대 이외의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불리한 환경, 그러니까 가난, 폭력, 나쁜 친구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성인기가 돼서 불우한 삶을 사는 유인이 학대 방임 때문인지 아니면 가난이나 폭력 혹은 나쁜 친구들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 하면 양질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해크만 교수입니다. 사실 해크만 교수는 다양한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음에 그가 약간 전공을 바꾼 듯합니다. 예전에는 구직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런 노동시장 정책을 주로 분석했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영유아와 아동 환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죠. 해크만 교수가 이뤄낸 지난 20년간의 성과는 해크만 교수가 한 번 더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영유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1964년 존슨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도입해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영유아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 보건, 보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 방문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를 본떠서 2007년도부터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페리 스쿨 프로그램이나 또 이와 비슷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 케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무작위 통제 실험을 했습니다. 사회 실험,
혹은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특정 정책의 정책 대상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모든 사람을 동시에 연구할 수 없으니까 일부 집단을 선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무작위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비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험 집단, 그러니까 아까 영유아 정책으로 말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집단, 그리고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마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감염됐는지, 사망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회실험도 이렇게 무작위로 결정을 해서 실험 집단, 그러니까 이런 사회정책의 수혜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책 프로그램 이후까지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A0랑 B0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정책 프로그램 도입 전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들어왔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것을 A1, 실험 집단의 결과를 A1이라고 하고 통제 집단의 효과를 B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책의 효과는 A0랑 B0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살짝 보정해 준다고 했을 때 A1과 B1의 차이가 진짜 정책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유아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넘게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참여자는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친구들은요,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확률도 낮아졌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비만 및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줄었습니다. 이 표가 ABC 케어 프로그램의 효과인데요.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돼서 보겠습니다. 피아트 점수, 학교 시험 점수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확률, 대학교 졸업할 확률, 30대가 됐을 때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실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지 않은 남자는 93점이었는데 참가한다면 7.7점이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확률은 16%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으냐 하면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나면 7% 올라서 23%가 됩니다. 대학교 졸업할 확률은 12%였는데요. 무려 17%가 증가해서 29%가 결국 대학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이상의 소득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이렇게 양질의 영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영유아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데인가요? 아니면은 공부 이외의 다른 생활 태도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곳인가요? 생각해보면은 공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영유아 조기 교육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해크만 교수가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에 따른 임금의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남자이고요. 위의 그림이 남자이고 밑에 그림이 여자입니다. 자, 왼쪽은 인지 기능과 임금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비인지 기능과 임금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지 기능이라 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IQ이죠. 비인지 기능은 다양한 것들의 조합입니다. 사회성, 자존감, 자신감, 참을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을 비인지 기능의 카테고리로 묶었는데요. 사실 비인지 기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한가요? 이런 사회성이나 끈기 이런 것들이 같이 중요하죠. 자,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갑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인지 기능이 좋아질수록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걸 보시면은 인지 기능만큼이나 비인지 기능이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은 사실 상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면 올라간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동시에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영유아 교육은요, 이 인지 기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비인지 기능을 올립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장기적 효과의 비결입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는 학원, 과외 수업, 주로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하려면은 이런 성적 향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존감, 참을성 이런 것들 비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직업교육까지 평생 인적 자본을 연구한 그 헤크만 교수는 그 결과를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명한 헤크만 곡선입니다. 자, 이 헤크만 곡선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X축에 아이의 나이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0세, 3세, 4세, 학령기 이후가 있습니다. Y축은 뭐냐 하면요.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헤크만 교수는 태아기와 영유아기가 국가의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순간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기, 아동기에 대한 초기 투자가, 인생 초기의 투자가 직업교육과 같은 성인기 투자보다 비용 효과 대비 면에서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난의 대물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의 제공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정치적 견해 차이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편이죠. 국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